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을 모시고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 국적자가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이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방송에 나가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정말요? 네. 진짜 궁금하다. 알고 싶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저희가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고 넘어갈게요. 한국 국적자가 부동산 투자를 미국에 할 경우에는 일단 LLC라는 회사를 만들어라. LLC 형식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고 그 회사가 부동산을 구매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 발생한 것을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세금 신고하기 위해서는 ITIN 번호라는 걸 받으시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LLC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에는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 보고를 하고 나중에 텍스 리턴 신청을 하시면 다 좀 과하게 세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돌려받으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거기 약간 첨언을 드리면은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네. 버추얼리 뭐 모든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식당도 가능해요. 네. 네, 그 LLC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오너가 LLC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소셜 넘버가 있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영주권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는 그 엔티티이기 때문에 네. 이분 뭐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뷰티 서플라이라든지 네, 네. 예,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뷰티 서플라이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그 비즈니스 규모가 호텔 같은 경우는 뭐 몇 밀리언씩 하잖아요. 네. 뷰티 서플라이도 웬만하면은 뭐 수십만 불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투자 이민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예, 가능할 수도 뭐 있죠. E2 카테고리로. E2 비자라든지 투자 이민이라든지 EB5죠. 네네. 예, 그런 쪽도 그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투자하시는 분이 그냥 미국에 투자만 하고 미국에 뭐 전혀 올 생각이 없다든지 네. 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자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으나 네. 만약에 그분께서 미국에서 뭔가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다든지 네. 자녀분들을 미국으로 같이 보내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든지 네. 아니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영주권을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생각을 하신다든지 네. 하면은 비자도 EB5나 E2 비자 같은 걸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계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은 회계사하고 또 이민 전문 변호사하고 팀워크로 예, 도움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게 좋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이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으신가요? 예, 뭐 저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모든 분하고 다 같이 합니다만, 네. 네. 예, 예를 들어서 E2 비자라고 하면은 제가 메인리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EB5의 경우에도 EB5는 한국계 변호사님은 아니고요. 네. 아니고 미국계 변호사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세금 신고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예전에 우리 공부한 것들 있잖아요.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네, 얘기. 예. 사실은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세금 공제 혜택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과연 외국인들한테도 그런 공제 혜택이 있는 건지. 네. 예.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작년부터 네. 2018년도에 세법이 많이 바뀌었으니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so식이다라고 이제 그러셨죠. QBI라고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그게 이제 Qualified Business Income인데 네. 그 골자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LLC나 S 코퍼레이션 같은 엔티티로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네. 그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넷 인컴이 퀄리파이드 비즈니스로서 인정을 받기만 하면은 네. 그 넷 인컴에 대해서 20%를 그냥 공제해주는 새로운 법안이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꼭 영주권자라야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자체가 미국 내에 있으면은 네. 미국 내에 있으면은 그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모든 인컴에 대해서 오너가 외국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네. 다 똑같이 20% 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인데 예. 여기에 미국에서 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식당에 투자를 해가지고 50% 오너로서 들어왔다. 네. 그럼 뭐 그 식당의 구조가 당연히 LLC여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식당에서 나오는 넷 인컴에 대해서 그 부분한테 할당이 돼서 그분이 이제 외국인으로서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때
20% 날리고 1% 날리고 80%만 세금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그러면 이제 지분을 50대 50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이 100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은 20%인 20만 불은 공제하고 80만 불만 세금 신고를 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절반만. 절반 40만 불 본인이 번 거니까 그렇죠. 40만 불만 신고하면 되는 예, 거예요. 예. 오. 회계사하고 똑같으시네요. 아, 이 정도는 이해. 이제 국민학교 산수 수준, 아, 그런가요? 고학년 산수 수준.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영주권이랑 다를 게 별로 없는데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다를 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하나 이제 그 홍 기자님이 말씀하신 세금 공제할 수 있는 뭐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 과연 가능하냐? 아,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테크니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문제가 거기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근로소득이. 근데 외국인 자격으로는 근로소득 하면 안 근로소득이 안 된다고.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E2 비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 만약에 그분이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 여기다 뭐 이분은 E2 비자가 꼭 식당이나 무슨 뷰티 서플라이여야만 된다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모든 분야에 다 가능하니까 거기서 그 뭔가 투자한 비즈니스에서 2명 이상 최소한 2명 이상의 그 미국인을 고용을 해서 풀타임으로. 예, 네. 풀타임으로 예. 내가 지금 페이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은 네. 본인이 E2 비자 홀더로서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죠. 네. 예, 그리고 나면은 사실은 그 영주권자와 별로 거의 다를 바 없이 네. 예, 세금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연히 리타이먼트 플랜 셋업해가지고 네. 공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해집니다. 그 E2 비자라는 게 또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잘 말씀 잘 들으셨죠? E2 비자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외국인도 근로소득을 이제 세금 신고할 수 있다. 사실 E2 비자를 받았다라는 거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있는 거니까 이제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이미 갖고 계시든지 뭐 일터가 이미 한국에 있으신 분이라서 도저히 미국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E2 비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겠죠. E2 비자는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본인이 일을 하셔야만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취득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네. 나중에 영주권을 언젠가는 목표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네. 그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자녀분들 교육인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죠. 네, 거의 학비를 그렇습니다. 굉장히 혜택을 네. 많이 받잖아요. 예, 혜택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 그 사교육비 부담이 대단하니까 아, 네, 여기에서부터 아예 어려서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미국에서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교 학비의 경우에도 그 미국의 대학교들은 니드 베이스 스칼러십이나 아니면은 메릿 베이스 스칼러십처럼 네네. 부모님의 수입과 관련이 돼 있는 스칼러십도 있고 부모님의 수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스칼러십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외국인에게 주는 그런 스칼러십도 많이 있죠. 좋은 네네. 학교들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E2 비자나 EB5를 통해 가지고 자녀분들도 언젠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그 비자 상태를 그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근로소득이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근로소득을 발생해서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분들은 이 둘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Qualified Retirement Plan, 네.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이제 외국인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Qualified Retirement Plan 어떤 게 있나요? 만약에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고 나서부터는 네. 리타이먼트 플랜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소셜 넘버가 없이 텍스 아이디 넘버만 있어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근로소득에 대한 문제가 이제 뭐 그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ITIN 번호만 가지고도. 네. 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평소에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영주권 문제로 돌아가서 네. 영주권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녀 교육 문제도 있겠지만은 네.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얻어지는 다른 베니핏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네. 그 베니핏 중에 하나가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소셜 네. 시큐리티. 네. 미국에 있는 그 한국의 국민연금하고 아주 비슷한 국민연금처럼, 제도죠. 예, 사회보장제도. 그렇죠. 네. 이 소셜 시큐리티는 그 지금은 평균 67세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네. 은퇴하고 나서 매달 뭐 고정적으로 나한테 마치 월급 나눠주듯이 내 그 사회보장 그 기금을 나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게 다른 모든 연금하고 틀린 게 하나가 있는 것이 소셜 시큐리티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저스먼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만큼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른 연금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 아무리 들어도 인플레이션을 커버해 주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는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많이 내는 사람이 물론 더 많이 받겠지만 네. 많이 내시는 분들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해요. 낸 거에 비해서 낸 거에 비해서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를 별로 많이 내지 않은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한 달에 받는 돈이 1,000불보다 작더라. 네. 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1,000불이 안 되더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내가 낸 거에 비해 가지고 2.5배, 심지어는 부부가 같이 뭐 들어갔을 경우는 3.5배까지도 받게 됩니다.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예, 액수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나이대가 40대, 50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예. 그때부터 소셜 시큐리티를 미국에 쌓기 시작해가지고 그 몇 년 안에 은퇴할 때까지 10몇 년 얼마 안 안에 되죠. 그걸 쌓을 수 있는 찬스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음. 내가 집어넣은 거에 3배까지도 그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넷밸류는 얼마 안 되는 돈이. 그렇죠. 얼마 안 되지만은.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예, 65세가 되고 난 다음에 메디케어 커버를 오직 메디케어만을 위해서 네. 메디케어만을 위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10년 동안 불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만큼 메디케어가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 투자를 뭐 한국에서 내가 계속 그 지금 거주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미국으로 은퇴를 할 생각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꼭 미국으로 은퇴하지 않아도 소셜 시큐리티 텍스 미국에 10년 이상 내 가지고 받게 되면은 한국으로 은퇴해도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결국은 합산해가지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 예, 그러므로 그 소셜 시큐리티나 아니면 뭐 미국에 왔을 때 메디케어를 언제든지 커버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럼 한국의 뭐 국민연금이 그 의료보험제도가 여기보다 더 낫지만, 네. 예, 그래도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네.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통한 소셜 시큐리티 적립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서 잠깐 잔머리가 확 돌아가는데 네. 그렇다면 한국의 국민연금도 쌓고 미국의 이 소셜 시큐리티도 쌓고 양쪽 다 해가지고 은퇴하면서 양쪽 다 받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오, 이거 좋은 아이디어. 네, 가능합니다. 예. 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이상회계법인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해외 현지법인 투자 명세서 예. 작성. 예.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이제 그 한국에서 그 미국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네. 일단은 돈을 송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송금하는 거에 그 송금할 수 있는 금액과 네. 그리고 어떤 성격으로 돈을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정부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은행이 제한을 두는 것이죠. 외환관리법이라고. 그렇죠. 되겠죠. 외환관리법이죠. 네. 그 일반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5만 불까지는 서류 절차가 없이 보낼 수 있지만 1년에 1년에 5만 불까지. 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용도로 보내는 것인지를 다 소명을 해야만 됩니다. 네. 영주권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주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 없이 뭐 본인이 그 10만 불
이하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10만 불이 넘어갈 경우에는 네. 역시 소명만 하면 얼마인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도요. 예. 네. 그리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네. 영주권자라면 더 쉽겠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경우에 그 해외 부동산 투자하는 용도로 돈을 보낸다는 걸로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LLC를 만들었을 때는 네. 그게 해외 현지 법인이 됩니다. 해외 현지 법인. 그렇죠. 회사죠. 네. 예. 해외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것은 규정이 또 다릅니다. 아. 예, 또 다르고 금액도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단점은 뭐냐면은 해외 현지 법인에 투자를 했으니 네. 그 투자한 돈이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 법인에서 그 돈을 계속 벌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네. 실제로 회수했을 때 회수한 돈이 맨 처음에 보냈던 것만큼 그대로 들어왔는지 네. 그 부분을 당연히 관리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매년 한국은행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매년. 매년 보고해야 됩니다. 네. 역시 회계사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의 LLC를 통해 가지고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했었던 그 카피를 가지고 네. 한국의 해외 현지 법인 투자 개요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국세청으로서부터 다운을 받아서 네. 거기다가 하나하나 메꿔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게 되는 그거 몰라서 못 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안 그렇게 하면 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되죠. 일단은 한국에 이제 은행 맨 처음에 송금을 도와줬었던 은행 담당 직원이 계속해서 연락을 할 거고요. 왜 보고 안 하냐고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미국에서 결국 영주권 취득하셔가지고 미국에서 영주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 뭔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네. 그때 맨 처음에 보냈었던 돈이 어떻게 유지가 돼서 어떻게 얼마가 남아서 얼마를 갖고 갔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좀 그 자료를 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어차피 뭐 굉장히 필요하기 사실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10만 불 가지고 가서 50만 불 벌었는데 네. 갑자기 나 10만 불 본전치기다 그리고 40만 불을 미국에다가 쏙 숨겨놓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네. 감시해야죠. 그렇습니다. 해외 은닉 자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이죠.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해외 현지 법인 투자 명세서 이거 매년 이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회계사님 다 해주시죠. 예, 회계사님이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기장료라고 그러나요? 좀 네. 회계사님 비용이 좀 많이 비싸요. 예,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 뭐 굳이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200불 받고 해드립니다. 1년에 200불이요? 예, 그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의 경우에. 네. 막말로 껌값인데. 그렇군요. 뭐 양쪽 나라의 회계 원칙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 사람은 아예 못하는 것이고 한국말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회계 공부를 좀 한 사람이 미국의 세법도 알면서 양쪽 세법을 다 아는 경우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죠. 이거 보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적자를 봐서 완전히 망했다. 예, 그런 뭐 내가 적자를 봐가지고 망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인정을 해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진짜 적자 본 거냐? 그럼 미국의 세금 보고한 게 있으니까요. 아. 미국 정부의 세금 보고한 것을 그 거꾸로를 인정을 해주듯이 네네. 미국 정부의 세금 보고한 그 내용도 역시 한국 정부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네. 내가 해외 현지 법인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50만 불을 만약에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 50만 불이 투자한 법인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네. 이거를 자칫 실수해가지고 50만 불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좀 띄어내가지고 내가 차도 사고 우리 집 사는데도 개인적으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미국에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돈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인정을 해줄 거라고 믿고 하는데 사실은 성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예,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은 처음부터 네. 해외 현지 법인에는 40만 불만 보내고 내가 해외 부동산 취득으로 용도로 10만 불이 더 따로 보낸다라고 처음부터 한국은행에다 설명을 했으면 괜찮은데 네. 처음에 설명할 때는 해외 현지 법인에 50만 불 보낸다고 해놓고 개인적인 용도로 그걸 쓰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50만 불을 보냈는데 네. 그 회사 명의로 차를 사고 회사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는 뭐
그냥 그럴 수도 괜찮지 있겠지만은 않을까? 회사 명의로 집 사는 거는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죠. 네. 좀, 차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차는 비즈니스 네.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비즈니스 용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비즈니스 용도로 산 집에 거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자꾸 너무 잔머리 돌리는 네. 얘기를 해서 네. 죄송한데 아니에요. 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을 내가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피스로 쓰고 있고 네네네. 그 집 안에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네. 그렇죠? 상담도 하고 한다고 하면은 네. 뭐든지 하여튼 용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 아. 용도를 소명할 수만 있다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 저처럼 잔머리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요즘 홈오피스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한 가지 또 이제 이 떠오르는 질문이 음. 투자도 잘했고 사업도 잘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은퇴할 나이도 됐고 음. 아이들한테 이제 재산을 이제 상속해야 예, 될 이 그렇죠.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이 어렵고 이제 질문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질문도 좀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과 이게 증여 아니면 상속이죠. 근데 네. 한국과 미국의 증여 상속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그 증여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보고를 하고 내게 돼 있죠. 받은 사람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국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집을 우리 아이한테 증여를 하겠다라고 네. 하면 증여세를 내는데 그 아이가 내는 것이죠. 네. 그 아이가 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은 그 집의 시장 가치는 얼마고 네. 내가 맨 처음에 샀었던 원가는 얼마고 취득 원가는 얼마고 네.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지고 그 자녀분이 그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 한국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사실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증여세 세율이 증여세나 상속세율이 네. 아주 비교적 높아가지고 50% 최고 세율은 50%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매년 바뀌지만 네. 네. 증여세를 계산할 때 exemption amount 그러니까 공제 한도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 증여세 상속세는 사실은 제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언젠가 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1,100만 불까지 그렇죠. 1인당 1,100만 불까지 증여세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죠. 영주권을 받기만 하면 돼요. 네. 영주권을 받기만 하면 영주권 이전에는 뭐 그보다 적은 금액이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영주권을 취득해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겠고 소셜 시큐리티 뭐 적립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은 증여 상속의 목적도 상당합니다. 아. 미국의 시스템이 한국의 시스템하고 약간 틀린 걸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미국 시스템은 주는 사람이 보고를 하고 내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와.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보고를 완전히 하는 거죠.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증여 상속하려고 하는 물건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집이라고 한번 해보죠. 네. 그 집이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 정부에 어떤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미국에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다 무조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부모가 주는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건 뭐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건물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다 증여세 상속세를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한국의 건물이 만약에 있는데 그거를 증여를 하겠다 또는 상속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 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건물이 거기 있으면은 한국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럴 경우에 예. 그 증여세 상속세를 양쪽 나라에 다 보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겠는데요? 그거 네. 가능하죠. 네. 조합을 따져보고 나면.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룰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증여 대상이 상속 대상이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네. 이 두 가지만 고려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두 가지만 고려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다 조합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그 말씀을 근데 드리면, 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럼 그 원칙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어느 국적자인지는 그게 상관이 있어야 없- 되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증여를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네. 만약에 주는 사람은 한국 분인데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시민권자는 한국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증여세 상속세를 보고할 보갈 의무가 없는 의무가 것이죠. 없네요. 없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한국에 있습니다. 네. 그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건물이 미국에 있습니다. 네. 만약에 건물이 미국에 있다고 하면은 한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건물을 미국 시민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받는 사람은 미국 미국 시민이고요. 시민이고 건물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네요. 필요가 없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나 보죠.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안 해도 되죠. 그러나 건물이 미국에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네.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가 아니라 예. 영주권자라고 한번 해보죠.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오. 영주권자라는 얘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중국적자처럼 그렇네요. 표시가 되는 예, 거거든요. 그렇네요. 한국의 시민권인데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의 시민권자하고 똑같이 세금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미국의 경우를 따져보면 건물이 여기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 보면은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예요. 네. 미국의 영주권자니까 한국의 시민권자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이 한국의 시민권자면 역시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도 해야 되고 한국에도 해야 돼요. 양쪽에 다 해야 되죠. 양쪽에 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속의 경우다. 상속이다라고 하면은 그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트리티 협약에 의해서 네. 양쪽 국가에다가 다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아, 예. 상속은. 예. 네. 상속의 경우 뭐 100%는 아니지만 아, 예. 그 예. death tax credit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death tax credit. 그러니까 네. 그냥 돌아가셨을 때 내는 세금을 사망, 얘기하는 거죠. 사망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다 어느 정부, 해외 정부에다가 데스 텍스로 인해서 그 뭐 만약에 세금을 냈다, 데스 텍스를 냈다라고 하면은 이쪽 정부에서는 네. 그만큼의 크레딧을 주는 제도입니다. 네.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그 협약이 있어요. 어, 그런데 증여세인 경우에는 네. 증여세는 그냥 줘가 이거 데스 텍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럴 경우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양쪽 국가에다가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다 세금을 내는데 저쪽 국가에다가 냈었던 세금을 이쪽 국가에서 크레딧을 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양쪽에 다 내는 거죠, 그냥. 아,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그 멀티 컨트리에 그 걸쳐져 있는 증여 상속의 문제가 결부가 돼 있을 때는 네. 언제나 전문가한테 그 부분의 전문가한테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음, 지금까지 이거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것인데 그렇죠. 예, 이 간단하게 설명한 것으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생각해 예, 보면. 그거 생각해 보면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의 국민인데 미국의 부동산을 샀다. 네. 그 얘기는 한국의 국민으로서 미국에다 송금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국세청에다가 뭔가 보고를 해야 되겠죠. 네. 내가 해외 현지법인을 투자를 했으니 그 나중에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야만 됩니다. 네. 매년 네. 그렇죠? 보고를 그런데 해야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그게 없어졌어요. 증여를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럼 네. 한국 정부에서 이건 안 돼 하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민권을 취득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더 이상 한국의 국민이 아니니까 네. 한국 정부에다 그런 거를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네. 변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 증여 상속 문제, 네. 그 국제 간의 어떤 그런 그 복잡한 상황이 얽혀져 있는 그런 증여 상속 문제의 경우에는 네.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도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 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국적을 이제 바꾸는 경우에 음흠.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국적 포기 신고를 할 때 미국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귀화하면은 미국 정부에다가 그때 무슨 일종의 세금을 내는 거로 예, 제가 국적 포기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엑시트 텍스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이제 세금이라기 그러니까 어떤 수입에 대한 세금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이 얼만큼인데 네. 그것을 내가 국적을 포기하면서 그 순 자산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뭐 다 가지고 갈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네. 예. 분명히 한국은 있긴 그런 게 있습니다. 없나요?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예, 게 있어요. 한국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지금까지 그 있었던 케이스로 봐서는 네. 그 국적 포기세를 한국에다가 다 신고를 하고 낼 거 내고 그렇게 하고 시민권을 받으시는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마도 네. 저도 뭐 사실은 경험이 없습니다. 네, 네. 경험이 없지만 아마도 그게 뭐 그 안 되는 걸 대기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네.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한도가 면세 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럴 수 경우에 있겠네요. 보고해봐야 세금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네. 한국 정부의 경우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의 그 아주 유명한 뭐라죠 슬로건 아니면은 그 별칭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의 닉네임이 무슨 얘기 하시려고? 절세의 달인이라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양도하거나 증여하려고 하는 혹은 상속시키려고 하는 그 재산이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위치의 그렇습니다. 문제.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국적자냐, 미국 국적자냐. 예. 예, 상속을 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국적과 위치를 잘 따져보면 뭔가 나올 텐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공제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으로서는 따라잡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회계사님 찾아라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이 증여상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그 지금 이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한국인의 경우에 그 부모님 중에서도 특히 아버님한테 네. 모든 재산이나 수입이 다 몰려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네. 근데 그 아버님께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하는 그 재산의 오너로서 반드시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라도 영주권을 받으시게 됐을 때, 네. 영주권을 받으시게 됐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한국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과 네.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융 계좌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다가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 법인에 갖고 있었던 잉여 이익금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다가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을 할 때에 그 집안의 하우스홀드의 가장으로서 네. 모든 재산이 다 몰려 있는 그분께서는 꼭 영주권을 취득해야 될지 아닐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쏙 빠지고 그 예를 들어서 아내, 그러니까 그 사모님과 애들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아니면 온 가족이 다 받고 나서 아버님은 영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네. 예, 그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재산 상황이라든지 수입 상황이 네.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다가 그런 것들을 보고할 경우에 네. 너무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아, 예. 너무 예. 그 친구가 한국이 부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왜 영주권을 가족들만 유지하고 본인은 포기를 하나 정말 궁금했는데 예.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상황에 있어서 네. 거의 뭐 이민 변호사하고만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세법상의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은 잘 모르시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그 관련 전문 회계사한테 미리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가지고 먼저 네. 한번 타진을 해보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한국 국적자로서 미국에 투자하고 그 투자한 것을 또 증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후세대한테 증여하고 상속하는 문제까지 가려면 한국에 대한 회계도 알고 미국의 회계도 아는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시고요.
또 이민법과 관련한 또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하시니까요. 예, 모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당연히 절세의 달인 이상엽 회사님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건 뭐 저희가 추천할 뿐이 아니면 저희가 스튜디오 모시지도 않죠. 예, 오늘 정말 아주 좋은 정보를 받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 이어서 네. 그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네.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나셔서 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어떤 보고해야 되는 의무도 생긴다고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어떤 부분들을 보고해야 되는지에 음.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님. 감사합니다.